안녕하세요. 이번에 30년 차가 된 주부입니다. 남편과 언쟁이 심해져서 답답한 마음에 댓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남편의 반응 때문에 정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면 시댁, 친정 둘 다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고 형제 자매가 많은 대식구입니다. 저는 홀로 계신 어머님을 위해서 30년 동안 주말에 못하면 2주에 한 번은 애들 데리고 시댁에 가서 밥 차려 먹었습니다. 정기적인 횟수는 다 같이 가서 밥을 먹는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까이 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도 시어머님 호출이 오면 자주 가긴 합니다. 그 외에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주문도 해드리고, 미용실이며 친구분들 식사하신다고 할 때 예약해드리는 등 자잘한 일도 합니다. 애들이 고맙게도 크면서 엄마 고생한다고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을 때는 식당에서 먹자는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식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30년 차 주부이니 몇십 년간은 대가족 식사를 차리느라 주말은 주말이 아닌 느낌으로 살았다고 할까요? 막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 하여 친정엄마의 권유로 시댁에 가서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부터 결혼하는 시누이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님은 단 한 번도 밤에 아기가 운다고 봐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봐주기는커녕 들여다보지도 않으셨고요. 또 친정집이 가까이 있어도 5년간 한 번도 보내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시댁 분위기에서 언 10년을 살다 저도 분가를 하긴 했지만 가까운 거리라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요. 또 시어머님은 저번 주에 만났더니 너는 밥을 안 해먹는다는 둥, 없어진 물건 찾고 있었더니 등을 치질 않나. 한 번은 몸살로 집에 누웠는데 혼자 사시는 집이 지저분하다는 둥. 아무튼 그런 스타일이세요. 느낌이 오죠? 이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 명절 때만 되면 스트레스입니다. 시누이들은 멀리 지방에 살아서 명절에만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죽겠습니다. 명절 때마다 어디 펜션을 잡아서 여행을 갑니다. 여행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다들 부럽다 하시죠. 제사 지내지 않는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제사와 다름없는 규모입니다. 여행 가는 거 물론 괜찮아요. 그런데 1박을 하면 삼시세끼에 후식까지 다 차려 먹어요. 그중 사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가족이라 가족이 20명이 넘는데 20인분을 3번씩 차려 먹습니다. 한 끼를 먹는데 최선을 다해요. 생선, 고기 등등 손이 많이 가는 메뉴가 엄청나고 또 아버님은 국이 없으면 안 드시고 메뉴가 중복되면 안 되고 또 그런 까다로운 식성으로 모시고 살 때도 지긋지긋했었는데 여행 와서도 변함없으시네요. 정신없이 밥 차리고 설거지 하다 보면 또 후식을 먹습니다. 후식 먹고 이제 좀 쉬나 싶으면 남은 음식들 처리하고 저녁 준비를 합니다. 동서랑 저는 미쳐버립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있는 집이라 남자들은 거의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어쩌다가 아이들이 설거지를 도와주긴 하지만 손자 손녀들 시키는 것도 싫어하시죠. 노예급인 며느리들만 이래야 직성에 풀리나 봅니다. 제 나이가 58살입니다. 3년 차도 아니고 30년 차인데 적응 안 되고 어깨, 무릎 너무 힘듭니다. 시댁에 밥 해주다가 다 고장이 나버렸어요. 가끔은 설거지 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고 욱합니다. 심지어 시누이들은 명절 때만 거의 엄마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맛있는 거 엄청나게 가져오고 재료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요. 1년에 몇 번 보지를 못하는 친모 위에서 음식 많이 하려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손 하나를 까딱 안 하네요. 자기 엄마랑 수다 떨고 화투치고 애들 재롱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더군요. 시댁에 가면 많이들 이러나요? 100번 참아서 시댁에 가서 일하는 거 배려해준다고 생각하고 정말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쳐요. 결혼했으니까 나의 시댁이고 내 가족이니까요. 30년 삶을 살면서 나의 부모처럼 섬긴다 했으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남편입니다. 명절 다가올 때마다 심장 답답하고 두통에 헛구역질까지 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란 단어는 저를 위해 만든 단어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남편에게 힘들다, 시댁에 그만 가고 싶다, 요리를 줄이자, 간단히 먹자 등등 투정을 부리면 남편은 항상 화를 불같이 내며 저보고 시댁 가면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제가 어머니께 하는 게 뭐가 있느냐며 심지어 뇌가 없냐고 합니다.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는데 여행 보내주면 복이라고 생각하지 불만만 늘어놓는다고 합니다. 복에 겨워서 발악한다고요. 30년 동안요. 가까이 사는 이유로 툭하면 어머님은 뭐 사와라, 집으로 와라, 필요하실 때 저를 부르고 반찬 가져다 드리고 생필품 사서 드리고 남편 없이도 혼자 또는 애들 데리고 자주 시댁에 갔습니다. 명절마다 꼬박꼬박 한 번도 안 빠지고 밥 차리고 노력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그건가요? 친정에는 눈치 보여서 하고 싶은 만큼 하지도 못했고 최근 되어서 제가 사업해서 직접 돈 벌 때쯤에야 용돈이나 좀 뚜렷이 드렸네요. 시부모님이 몸살이라도 나시거나 수술이라도 하시면 병간호 한 것도 저고 죽이라도 끓여서 드리는 것 또한 제 일인데 말이죠. 제가 30년 동안 해온 거 다 이야기하면 남들은 다 하는 거랍니다. 조금만 힘든 티 내면 힘든 티 내지 말라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산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시댁에 하는 게 없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도대체 시댁에 안 한 게 무엇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죽겠네요. 다 그만두고 떠나고 싶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고 수고했다 말 한마디 하면 힘이라도 날 것을, 그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요? 정작 본인은 여행 가면 놀고 먹고 마시고 하니 저 힘든 거 안 보였겠죠. 사실 안 보이면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이러면 자기도 처가에 안 간답니다. 처가에 가서 발 뻗고 자지도 못하고 장인어른 술시중 들어야 하는데 자기도 많이 노력했다고 하네요. 맨날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무엇을 그토록 했을까요? 한 번은 친정엄마 고희연 때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가겠다고 하니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처음에는 마치 네가 갈 수 있을 것 같냐는 말투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고희연쯤 다시 말을 꺼내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며 생떼를 부리더니 넌 이제 어머님께 혼날 거다 그러더군요. 매번 시댁 명절이며 생신이며 다 챙기다가 이번에 한 번 친정 식구들과 한 번 여행 가겠다는데 그게 혼날 일입니까? 제가 왜 혼나야 하죠? 친정 식구들과는 여행 가면 안 되나요? 안 그래도 잘 가지도 않은 친정 오랜만에 가면 금방 간다고 서운해하는 엄마가 마음에 걸려서 매번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정도였는데 다 늙은 엄마 소원 한번 들어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지 생각하니 또 열받네요. 결국엔 이걸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가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도 저런 식으로 말을 안 한다면 가슴에 응어리가 없을 텐데 말끝마다 네가 한 건 없다느니 30년 세월 보상은커녕 무의미하게 저런 소리나 하니 화병이 쌓일 것 같습니다. 제가 딸이 있었다면 결혼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요새 이혼이다 뭐다 나이 들어서도 자기 인생 찾는 사람들이 많던데 구속 없는 삶이 오늘 생각납니다. 하지만 또 자식들을 생각하면 주저하게 되기도 하네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다가오는 명절 저는 여행 빠지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댓글 보니 여행에 빠지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거 글쓴이 같다라는 말이 뇌리에 남아 저질러 버렸죠. 남편에게 나보고 크게 하는 거 없다고 했으니 여행에 빠진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했더니 얼굴이 새빨개져서 노발대발 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누이한테까지 들어갔는지 전화도 막 오고 시어머님께서 무슨 일이냐면서 한바탕 뒤집혀졌는데 수술해서 면역력도 안 좋고 이번에 작년 병 때문에 조심해야 하니 이번에 빠지겠다고 하니 나중에는 시누이가 그러면 펜션 예약만 좀 해달라고 합니다. 펜션 예약부터 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나 봅니다. 기가 막혀서 바빠서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시누이가 연락이 와서는 회비는 낼 거지 이럽니다. 남편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지금은 택시기사를 하고 주로 제가 버는 돈으로 시댁 용돈을 드리고 생활비를 합니다. 남편도 오랫동안 고생했으니 이런 거에는 불만이 없지만 시누이도 저렇게 말하니 정말 꼴보기 싫고 피가 거꾸로 솟네요. 정말 저를 호구로 보나 봅니다.
그때 남편과 대판 싸우고 이 글을 쓴 뒤 남편에게 댓글 반응을 보여줬더니 무슨 이런데 창피하게 글을 썼냐고 길길이 날뛰더군요. 그러면서 댓글 다는 사람 다 똑같이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이라면서 싸잡아서 말하더라고요. 집안일 창피하게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낸다며 끝까지 가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네가 무엇을 한 게 있냐고 난리냐고 하는데 그때 결심했죠. 이혼해야겠다고. 길게 남았다면 길게 남은 내 인생 뭐 미련 있어서 고통스럽게 일어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댓글 중에 글쓴이 여자, 마조히스트나 사이코패스 같아 고통을 즐기는 타입이라는 글이 떠오르네요. 마조히스트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고 가슴에 비수가 꽂혔었죠. 맞아요. 제가 몇십 년 세월을 바보같이 살아서 이런 결과를 자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 빠지는 것이 결론은 아니고 이혼 절차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상가 2개에 가맹점 가게 1개씩 돌리고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고 한번 자유를 갈망하니 그 뒤로는 걷잡을 수가 없네요. 절차 다 알아본 뒤에는 남편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러던지 말던지. 지금 심정으로 뭐 서류고 나발이고 다 귀찮고 짐 챙겨서 나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요. 다만 자식들한테는 면목이 없네요. 결혼 전까지는 가정을 지키려 했는데 그러기에 마음속에 든 멍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두렵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제 인생 제가 즐겨보렵니다. 빨리 추석이 다가와서 저 혼자 놀고 먹고 드라마 보고 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 잘 생각하고 있는 거 맞나요? 댓글입니다. 아니, 상가 2채인 마나님이 뭐하러 시댁 수발이나 들고 있어요? 나이가 있으니 지금 이혼하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아무리 부모님 세대에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 많아도 나 같으면 바로 이혼하고 상가 2채에서 나오는 돈으로 다시 아가씨처럼 살겠네요. 이혼 선택 잘하신 거예요. 응원합니다. 저도 손목 무릎 관절들이 너무 아파서 줄이자고 말하니 네가 한 게 뭐 있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정말 정신줄이 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동안 큰며느리 도리라고 강요하며 세뇌시킨 모든 게 떠오르고 어떤 두려움도 아쉬움도 없어졌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이런 노예짓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사람들은 나를 하녀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나만 저들을 가족으로 믿었던 거죠. 남편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 냅두세요. 친정, 시댁, 남편, 자식, 내 몸 아프니 모든 게 허무하고 필요 없더군요. 님도 이제 시작입니다. 저도 시누이, 아버님, 형제분, 내외들까지 30명 넘는 대가족, 명절, 제사, 생신, 휴가 바리바리 해먹이고 치우고 그러다가 이 몸이 아작났어요. 당장 그만두세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해요. 남편이 그걸 못 알아주는데 왜 그러고 사세요? 자기 아내도 못 챙겨주는 인간에게 자신을 희생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조금 일찍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20평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비좁게 살았다가 47평이나 되는 곳에 살게 되니 살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인 저에겐 아들들에게 각각의 방을 줄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더군요. 물론 상당히 빚진 덕에 살 수 있었지만 일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살림살이는 오래되고 낡아서 버리게 되었고 새로 다 장만하느라 돈도 꽤나 들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다소 작은 사이즈의 방이 함께여서 합해서 모두 5개였어요.
시댁 식구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고 아주버니는 정기적으로 전국을 걸어 다니다가 그거를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시누이와 함께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남편과 제가 그런대로 형제들 중에서는 집장만도 빨리 했고 또 잘 버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는 아주버니 대신에 알게 되어서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살던 허름한 주택을 개조해서 혼자서 살고 계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널찍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우이는 집장만도 하지 못했고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가 다시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집들이 하라는 말에 이사를 한 후에 시댁 식구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면서 입을 쫙 벌리시며 좋아하셨는데 시누이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형님 해도 아직 집장만도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심스럽더군요. 저는 그렇게 집장만 해서 두 번째 집들이를 했으니까요. 그런지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주려고 한다. 비번 좀 가르쳐 주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아니다. 내가 심심하니까 서울 바람도 쐬면서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별 생각도 없이 비번을 가르쳐 줬었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웬 이상한 시어머니 짐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내가 쓰던 부엌 살림이다. 왜 쓰던 걸 가져오셨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잠시 쓰려고 그런다. 네? 여기에 계신다뇨? 아유, 너는 어째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너희 집 들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여기 있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았더니 집안에 어머니가 쓰시던 침구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놓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정신 사납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서재방으로 쓰던 방에 있던 책상과 책들을 안방에 다 몰아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가 짐들을 쌓아놓으신 곳인 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기가 막힌 책에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너네 집에 살림살이가 웬만큼 다 있으니까 다 버려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다 내 손때가 묻었는데 버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말을 듣고 헬스기구를 넣어뒀던 작은 방까지 가보니 시어머니의 잡다한 물건들이 창고에 주르르 쌓여 있어서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예쁘게 새 집에 어울리게 모두 다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놓았는데 집 자체가 시어머니가 오심으로써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 순간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김치 갖다 놓으신다면서 비번 물으시더니 감쪽같이 몰래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온 것이 넌 싫은 게냐?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짐을 싸우신 거예요? 내가 네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온단 말이야?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 이제 보니 너 아주 못된 며느리구나.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식 집에 살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튼 어머니, 당장 여기 있는 어머니 침구들 싸들고 어머니 집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 괜찮아요. 여기와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이고야, 네 시어머니 갈 곳도 없는데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이냐? 갈 곳이 없다고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되는데 갈 곳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완전히 골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렸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 네가 싫든 좋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억지를 쓰시는데 대화가 도통 되질 않았어요. 이삿짐 어떻게 혼자 옮기셨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와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조장해서 저희 집에 아파트 평수가 넓고 하니까 들어가 살려고 했을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죠. 아가씨,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를 오셨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엄마가 언니한테 말한 줄 알았죠. 그리고 지금 알았으면 됐지 않아요? 엄마도 언제까지 그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사시게 놔둘 건데요? 아들은 그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도 그런 집에서 사셔야죠.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누가 옆에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왜 말도 않고 몰래 이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구박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는 또 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통화를 하면서 신경질을 내시면서 제 옆에 계셨는데 화딱지가 나서 서재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어머니가 그냥 며칠 저희 집에 계시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가실 데가 없어서 우리 팔자가 어머니 모시고 살 팔자인가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파셨대. 처음부터 우리가 넓은 집 이사 와서 여기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야. 우리 집 정리되는 거 기다리다가 미루고 말도 않고 있다가 오신 건가 봐.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니? 이게 다 당신 동생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화를 냈더니 되려 자기가 큰 소리 쳤어요. 당신 가만히 보면 내 동생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왜 말끝마다 더 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 동생이 뭐 어쨌다고 그런 말을 꺼내고 그래? 말 다 했어? 뭐라고? 자격지심? 말 같은 소리를 해. 어째 네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꼰사가 다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해서 본질은 놔두고 감정 싸움으로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어서 서로 말다툼을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머니를 나가시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고요.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나 아주버니도 있는데 애써서 돈 모아서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왔더니 잘 살고 계시던 집도 팔아치우고 막무가내로 밀고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만 싸우자면서 내일 다시 조용히 얘기하자면서 방을 나가버렸죠.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길을 쓰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내놓았다던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와서 시어머니 집을 판 돈을 시누이 계좌로 모두 다 입금했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나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집 없이 자주 이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가씨, 그럼 그것도 저에게 숨기려고 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빠가 오죽 언니가 싫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남이에요?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 사신다는데 언니가 어쩔 건데요?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함부로 당연하다고 말해요. 집을 팔았다는데 어머님은 돈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어머니 집 판 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디다 함부로 어머니 집 판 돈을 손을 대요? 당장에 어머니 통장에 그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두고 봐요. 미쳤어요? 엄마가 준 돈인데 언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누이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으니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님께 잠시만 시누집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친정 식구들과 못한 집들이를 할 예정이라서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택시를 잡아드렸어요. 한층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의심도 없이 그럼 나 갔다 오마 하며 시누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는 사이 용달차를 불러 시어머니 짐들과 물건들을 몽땅 실어서 시누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 없이 혼자 사셨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고 친정아버지가 살던 집도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죠. 그동안 늘 혼자 계셔서 자주 못 가봐서 마음에 쓰였는데 이참에 모시고 살자며 시어머니 이삿짐을 보내버리자 난리 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고 치를 떨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방을 꾸며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모시게 되어서 딱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웬만한 오래된 물건들을 친정아버지 의견을 물어서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신우 시어머니의 빗발치는 전화에 남편은 한 걸음에 회사를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고 뜻밖의 장인어른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눈 마주치더니 자네 왔는가? 내 딸이 자네가 바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참 우리 딸과 자네한테도 고맙네. 장인도 부모라면서 모시고 살자고 했다면서. 고맙네, 고마워.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은 아가씨가 모셔야지. 아가씨가 어머니 집을 팔게 하고 그 돈도 가져갔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고 나도 내 아버지 챙겨야지, 안 그래? 뭐? 유진이가 엄마 집 판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그런 싹퉁머리 없는 네 동생을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히 어머니는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두 분 다 모시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살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튼 너 우리 엄마를 속여서 내 동생 집으로 보냈니? 말도 없이 엄마를 보내버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쫓아오겠다고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거야. 네가 알아서 잘하든지 말든지 해. 그건 네 동생이 먼저 했으니까 그대로 되갚아준 것뿐이니까 말 잘 전해. 나도 할 수 없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한테 시어머니 집을 팔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똑부러지게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했더니 열불이 나서 땅을 치셨지만 남편이 그랬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와 사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인어른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모셔야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떠넘기고 시어머니 집 판돈으로 집 장만하려고 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살게 되었습니다. 딸 집 장만 해주는데 보태주고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한 건 본인인데 어째서 시누는 울상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코웃음 치며 이곳에 글 한번 올려보라고 하네요. 정말로 자기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친정 올케 언니 장례식에 관한 겁니다. 남편은 이남이녀 중 장남, 장손 42살이고요. 저 이남오녀 중 막내 40살입니다. 지금 현재 혼자 되신 시어머니와 10살, 8살 된 저희 아들들과 남편, 저 이렇게 살고 있고요. 현재 결혼 생활 12년째입니다. 처음 결혼했을 땐 시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상태여서 어머님이 간호인 겸 지방병원에서 살고 계셨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집에 오셔서 반찬해주고 가고 하셨답니다. 그때 당시 집에는 남편과 동생들만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는데도
그땐 정말 남편 딱 하나 보고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 반대 다 물리치고 친구들 반대 온통 주위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전 제 선택 죽어라 믿고 남편과 시동생들만 사는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이번 일로 큰 실망하면서 제가 하소연하듯이 말하며 나 고생 많았다, 힘들었다, 이렇게도 몰라주느냐 했더니 아직 우리나라 며느리는 그 정도는 하고 산답니다. 안 그러고 사는 사람들 몇이나 되는지 네가 겪은 그대로 다 써보라고 하니까 구구절절하게 올려보겠습니다. 결혼해서 2년 후에 시동생 장가가고 저 큰아들 낳고 다시 2년 후에 큰 시누이 시집가고 저 둘째 낳고 그리고 바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들어오시고 작년에 막내 시누이 시집가고 돌아보면 정말 한숨 쉴 틈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 중간 가게도 3년 했고요. 그러다 제가 도저히 아이돌의 집안 살림까지 정말 감당이 안 돼서 그만두었고요. 시댁 식구들의 살림 도움이란 건 정말 딱 그들이 노닥거릴 만큼의 도움만 주더군요. 그 중간에 집도 새로 지었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내 할 일이다. 내가 선택했으니 최선을 다해서 살자. 이런 마음으로 힘든 고비 넘기고 그래도 여기서 보는 그런 최전선 막장 시대까진 아니었으니 저도 정부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 친정이 강원도 속초입니다. 이곳은 인천이고요. 거리도 멀고 결혼하고 몇 년 동안엔 아이들 태어나고 다 큰 신우들 있다지만 살림은 젬병이라 살림 때문이라도 친정은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1박으로 갔다 왔고요. 남들은 일부러라도 가는 피서지인데 한 번을 못 갔습니다. 여름 피서로는 명절이라 해도 친정 가볼 생각은 꿈에도 못했고요. 지방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아버님이 명절 때는 며칠씩 다니러 오셨기 때문에 더했지요. 남편은 전형적인 책임감 가득한 장남입니다. 부모님이랑 떨어져 지내는 동생들이 무슨 어린 아이들도 아닌 다 크다 못해 어른인데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잘하라고 해서 저 잘했습니다. 남편은 기분 틀어지면 네가 뭘 잘했냐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시동생들은 언제나 형수님이 잘하긴 잘하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잘한 일들이야 부부 사이에 일어날 들만한 일들 저희도 있었고요. 그다지 큰 일들이 아니라 생각했으니 말다툼하고 넘어가고 보통의 부부들처럼 그렇게 살아왔더랬죠. 이젠 모두 가정 꾸려 살고 있고 어머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단출해진 게 이제 1년입니다. 6월 초에 제가 말 꺼내봤습니다. 친정 올케 언니 암투병하는 동안 멀다는 핑계로 문병 딱 한 번 갔다 왔다. 그것도 나 혼자 다녀오지 않았느냐.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오래 넘기기는 힘들다 하더라. 그러니 이번 여름 휴가 때 올케 언니 문병도 갈 겸 친정도 들리고 오빠 둘이 다 속초에 살고 언니 한 분도 속초에 살고 나머진 다 서울에 사는데 이번에 제가 남편한테 얘기해서 겸사겸사 맞춰볼 테니 우리 12년 만에 처음으로 다 한번 만나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큰 올케 언니랑 보내고 우리도 처음으로 한번 그래보자고 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러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을 그런 적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아버님 살아계실 명절엔 아버님이 오시니까, 여름 휴가엔 아버님이 못 오시니까 우리가 병원으로 찾아뵙고 거기 가까운 곳 여관에 머물면서 2박 3일을 보내곤 해왔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막내가 작년에 시집을 갔다. 어쩜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속초를 가려 하느냐. 지금 막내 시누이 임신 중이라 자기 남편 휴가 때 친정에서 몸보신도 할 겸 엄마한테 맛있는 거 해달라고 먹는다고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없으면 되겠냐. 휴가가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엔 큰 올케 언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 저희 큰 올케가 참 착하고 좋은 분이셨는데 이렇게 그냥 보내게 되면 나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사정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혼자라도 다녀오겠다. 놀고 오진 못해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오겠다고 했더니 그럼 이 더운 날에 배부른 시누이가 오는데 늙으신 어머니가 65세이십니다. 땀을 흘려가며 요리해야 하느냐 합니다. 이틀 다녀와서 나머지 3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고 저 그동안은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싸움으로만 가고 남편이 그럼 휴가 끝나고 신우 돌아가면 그때 다녀오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그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자.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걸 참고 이번에도 내가 물러서면 또 모두가 좋아지니 그러자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토요일 아침 5시쯤에 연락이 왔더군요. 언니 갔다고, 돌아가셨다고. 남편을 깨웠죠. 이러저러 하다고. 다행히 주말이니 날이 밝으면 막힐 테니 지금 출발하는 게 어떠냐 했죠. 남편 못 일어나겠답니다. 4시간 자고 어찌 일어나느냐고. 그래서 당신은 자라, 내가 운전하겠다 했죠. 아버님 병원 다닐 땐 잘만 운전시키더니 어찌 믿고 나한테 시키냐고 합니다. 그래, 더 자라 하고 아이들을 어머니한테 맡기고 가야 해서 부랴부랴 간식거리 만들고 아침 준비하고 냉장고 뒤져서 반찬들 만들고 8시가 되더군요. 이제 가자고 깨웠죠. 오만상 다 찌푸리면서 한마디 하네요. 직계가족도 아닌데 꼭 이 먼 곳에서 가야 하느냐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뭐라 했느냐 다시 물으니 친언니, 친오빠도 아니고 올케인데 꼭 이 먼 길을 가야 하느냐고. 당신 형제가 많아서 형부도 많은데 그럼 앞으로 형부들 돌아가실 때도 다 갈 거냐고 빠짐없이. 순간 바보처럼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아, 원래 올케나 형부 장례식엔 안 가도 되는 거냐는 생각. 너무 당당하게 말해서 순간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나오는데 어머니가 거드시네요. 어쩌면 씨는 주말에 돌아가시냐고. 당신도 지방 산행이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등산도 못 가겠다고.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지 보다는 내가 다 뿌린 만큼 거두고 결국 자업자득이구나 싶은 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는 딱 저만큼의 의미로 살아왔구나. 여태 동동거리고 죽어라 챙겨가며 살았는데 모든 게 속절없이 느껴졌습니다. 친구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해남에도 다녀오고 동료 모친상이라고 영덕에도 다녀오고 숱하게 봐왔는데 이 사람에게 아내의 올케는 너무나도 먼 거리의 사람인가 싶고, 아니 내가 그러고 미련하게 맞추고 살았으니 저런 말도 스스럼 없이 내뱉은 게 아닌가 싶고,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저럴까 싶었죠. 어찌저찌 해서 장례식장에 왔고 남편 저녁 때 되니까 올라가야지 않겠느냐고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지금 올라가야지 새벽에 도착하면 일요일 쉬고 월요일 출근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동안 먼 지방 상가집 갔다가 바로 출근했던 적도 몇 번 있었던 사람이 저리 말을 하니 점점 기가 차더라고요. 상가집에서 인상 불키기 싫어서 당신 먼저 올라가라. 난 장지까지 갔다 갈 거니 나중에 올라가겠다 했습니다. 손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대요. 그러면서 지금 그 소리 또 해보라고. 그래서 난 장지까지 갔다 올라갈 거라고 힘주어 말했죠. 미쳤느냐고 합니다. 어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아들 둘까지 맡겨놓고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네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늙어 꼬부랑 시어머니 아니고 정정하다 못해 여행이다, 등산이다, 펄펄 나시는 분이고 남편까지 이곳에 같이 있자는 것도 아닌데 제가 좋아했던 올케 언니를 위해서 장지까지 있다 가는 것이 미친 소리인가요? 남편 평상시처럼 완고한 표정으로 빨리 짐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데 저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어머니가 화내시고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 한들 난 상관없다, 상관 안 한다. 올케 언니가 막내라고 날 얼마나 예뻐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우리 엄마한테도 더없이 잘했던 분이라고, 그런 사람을 딱 한 번 문병 오고 겨우 20만원 찔러주고 내가 서러워서 이대로 못 간다고 했습니다. 내 표정이 나중에 표현으로는 무서웠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고 전 장례라고 끝나고 올라오고 전 이걸로 다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이번 휴가 때 막내 시누이가 못 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그쪽 시어머니가 상갓집 다녀온 사람이 있어서 아이 가진 사람이 가면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누이가 시어머니한테 이러저러해서 못 가겠다고 하니 아무래도 이번 휴가 때 못 가겠다고 했고, 그 말들은 시어머니 옆방에 있는 나를 두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이러저러해서 못 온다고, 뭐하러 굳이 거기 가서 배부른 딸 쉬러 온다는데 못 오게 하느냐고 한 소리를 하신 겁니다. 남편이 말하길 거 봐라, 굳이 올케 장례식장까진 갈 필요 없었다, 나중에 다녀와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갔다 오니 일이 이렇게 돼서 여러 사람들이 신경을 쓰게 됐다네요.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었더니 너도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하는 걸 제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너 같은 개자식 말을 믿고 내가 여태 살아왔구나. 네 어미, 네 동생,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도 와볼 촌수도 안 되는데 내가 10년을 넘게 챙겼구나. 가르쳐줘서 고맙다 하고 끊었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저리 말했습니다. 개자식이라고요. 남편 불이 나게 들어와서는 내 눈치 살피는 척 하더니 결국 시어머니랑 같이 나서서 자기 말이 오라 합니다. 아무 말도 아무 표정도 없이 무심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더니 내 생각을 고쳐주고 싶답니다. 내가 너무 지금 기분이 가라앉아서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고선 여기에 올려보라고 합니다. 여자들의 편협한 생각만 있는 곳에 올리지 말고 남자들도 댓글을 달 수 있는 이곳에 올려보랍니다. 그래서 올립니다. 이 글 쓰고 있는 동안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읽고 있네요. 읽으신 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합니다. 한참 전의 일이라 혹여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작년 7월에 친정 올케 언니 장례식 일로 남편과의 갈등 얘기를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때 몇몇 분의 댓글에 신상을 털어보자는 얘기가 있어서 순간 덜컥 겁이 났더랬죠. 혹시라도 그러다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라도 갈까봐 순간 겁이 나서 무조건 탈퇴를 해버렸네요. 댓글들도 다 읽었고요. 고모부가 차 동호회인가 거기서 읽고서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시누이한테 얘기를 해서 시누이도 읽고, 아무튼 어머니만 아직 모르시고 그 글에 대해서는 시댁 식구들과 가까운 동네 친구, 서울에 사는 친정언니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후 남편이 달린 댓글을 모두 읽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릅니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남편도 다 읽어봤다는 그 어떤 얘기도 안 해서요. 제 딴에 남편에 대한 안 좋은 글이 많아서 이 사람이 혹시 읽었다면 기분 상했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읽어봤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때 그 심정으로는 남편이랑 그 일에 관해 어떤 말도 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며칠 뒤 남편에게 내가 약속한 시누이 산후조리는 그대로 하겠다 했고, 그 뒤로 난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 같다. 그게 나에 대한 변화든 가족에 대한 변화이든 우리 둘 사이의 변화이든 전과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니 당신도 생각은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두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표정은 참 의미심장했고 힘들어했으며 난감해하는 표정이었네요. 아마 남편도 저의 이런 단호한 모습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겠지요. 아침을 준비하는 주방 근처를 서성이기도 하고 술자리도 없이 일찍 퇴근하고 딱 열흘이더군요. 열흘쯤 지나고 제가 그대로인 듯 표면적으로 그리 보여서인지 딱 열흘이 지나니 그전과 별다름 없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시누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산전 산후 이렇게 2달을 원래 있을 예정이었거든요. 신우가 집으로 오니 고모부도 간단히 짐 챙겨서 집으로 들어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뿐만 아니라 모든 시댁 식구들이 며칠은 제 눈치를 살피듯 하다가 그 전과 변함없이 하고 있으니 별일 없겠구나, 그냥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듯 싶네요. 그러니 처음 그 글이 터졌을 땐 신우도 신우 남편도 조리원 들어간다, 사람을 쓴다 하더니 그 말은 들어가 버리고 집으로 들어온 거 보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억하심정 시누이한테는 없어서 그냥 철없는 막내 동생 같은 느낌입니다. 신우 예쁜 아기 낳고 산후조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약속했던 일들도 다 마쳤으니 남편과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너무 지쳤던 건지 어쨌는지 며칠 동안 속이 아프고 쓰리고 못 견뎌서 병원에 갔더니 위궤양인 것 같다고, 혹시 모르니 수면 내시경으로 검사하자고. 병원 갔던 날이 일요일 새벽이어서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하필 일요일이어서 비싼 응급실 갔다 왔다고 또 잔소리를 좀 들었고요. 내시경 예약을 하고 돌아왔더니 큰애가 그러네요. 엄마, 또 병원 가야 하냐고, 의사 선생님이 또 오라고 했다고 했더니 혼자 가지 말고 자기랑 가자고. 그래서 어른이랑 가야 한다고, 그래서 아빠랑 갈 거라고 했죠.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은 보호자 동반해야 한다고, 그게 좋다고. 남편 집에 오는 길에 그날 시간 빼서 같이 가주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 말이 아빠는 힘들고 엄마는 아프고 할머니는 엄마를 안 사랑하니 자기가 가야 한다네요. 무슨 소린가 싶어 물었더니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어머니가 통화했던가 봅니다.
그걸 아이가 들었고요. 어머니가 연말이라 일도 바쁘고 술자리라고 모임이다 가뜩이다 힘든 사람을 제가 더 힘들게 하고 지성질 지가 못 이겨서 아픈 거라고 했다네요. 아이는 그 말에서 할머니가 엄마를 안 사랑한다고 느낀 거고요. 병원 가기 전날 저녁에 남편 어머니랑 한참 얘기하고 나오더니 내일 병원 혼자 다녀오라네요. 내시경 끝나고 택시 타고 그렇게 오라고. 저 별로 상관없었습니다. 혼자 가든 남편이 같이 가주든 근데 먼저 시간 빼서 같이 가주겠다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 저도 사람 마음이라고 서운하고 섭섭하대요. 왜 말이 달라졌느냐, 연말이라 일이 밀린 거냐 했더니 차라리 그렇다고 말을 하지 했더니 어머니가 너무 저를 몰아붙이는 말씀을 하셔서 자기가 병원을 같이 가면 저한테 더 할 것 같다고 다 저를 위해서 같이 안 가는 거라고 하네요. 그러냐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랑 친해서 그 친구에게 부탁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죽을 먹어가며 밤잠도 설치고 너무 심한 위궤양을 앓았네요. 약은 몇 달치를 미리 받아와서 계속 먹었고요. 내시경 받고 2, 3일 뒤 주말에 가족들이 다 모였더랬죠. 이번만큼은 제가 음식에 간도 못 보고 자극적인 걸 속쓰림 멈출 때까지 입에 대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제 몸이 아니어서 내가 좀 많이 아프다. 밤에도 알려라 잠을 못 자는 거 알지 않느냐. 이번에 모이지 말고 일주일 뒤에 모이자. 그때쯤이면 속쓰림도 멈출 테니 어떠냐 했죠. 남편, 시동생이 해외 출장을 길게 다녀온 바람에 시누이 아기를 아직 못 봤는데 이번 주 모여서 얼굴을 처음 보는 건데 생각 없는 말을 한다 하네요. 내가 너무 아파서 힘들다 했더니 저더러 저만 생각한다네요. 내가 당신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당신이 올린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서 난 당신 이상으로 힘들고 아팠다. 당신은 모르는 많은 사람이 당신 대신 나에게 욕을 해줬으니 당신 힘들 게 뭐가 있느냐 하네요. 읽어봤던가 봐요. 글을 제가 올리자 했나요? 일부러 가입까지 시켜서 올리라고 해놓고 남편은 자기랑 한 댓글이 제가 남편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님들이 했던 말들은 다 제가 제 입으로 남편에게 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희망을 보지도 않았지만 절망 끝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었네요. 낮엔 어머니 계셔서 아픈 내색 못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못 그러고 그나마 집안일 마치고 잠자리 드는 내 침대에서만큼은 편히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남편 잠 설치게 할까봐 못하고 아침밥을 하러 일어나려는 저를 남편이 건드네요. 마음도 몸도 너무 지치고 나는 지금 너무 아프다. 그럴 마음이 없다고 거절했더니 보통 위궤양 2, 3일 앓으면 통증 없다고. 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길 받아주기 싫으니 거짓말하는 거라네요. 아내의 의무를 저버리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내가 몇 날 며칠을 밥도 못 먹고 그저 죽으로만 때우는데 보신하라고 전복죽이라도 한번 사오지 그랬냐? 그건 남편의 도리 아니냐 했더니 그런 거 다 가짜라고. 집에서 직접 해먹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신랑이 할 힘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받아주는데 정말 당하는 기분이 그런 기분일까요? 벌레가 몸속으로 들어와서 기어다니는 듯한 헐떡거리는 남편을 보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당신과는 아무래도 끝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 침대 옆 탁자에 과도가 있었는데 그걸 잡지 않기 위해 이불 자락을 움켜쥐었네요. 끝을 내는 건 나와 남편이지 아이들 아빠니까요. 주말 보통 때 모일 때 하던 것처럼 그렇게 했네요. 이게 어쩌면 내가 하는 마지막이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남편 출근을 하고 제 안보험과 아이들 보험을 빼고 제 이름으로 된 해약 가능한 보험, 적금 통장, 일반 통장 모두 찾아들고 집을 나서기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도 미련인지 아니면 확인을 다시 하고 싶었던 건지 몰라도 당신이 했던 언행들이 나에 대한 마음인 거냐 물었죠.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인 거냐 물었더니 또 시작이냐 하네요. 그거 끝난 얘기 아니냐고. 전 뭘 시작한 게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저더러 그때 그 글 올리고 자기 모르는 이들에게 욕먹고 그 정도 했으면 당신 기분 풀린 거 아니냐고. 이제와 새삼 왜 또 그러냐고 저더러 독하다고 합니다. 질기고 모질다고. 더는 할 말이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현금 만들어 언니 통장으로 보내놓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내가 당신과 끝을 내고 싶다고 했죠.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정신 차리란 말도 듣고 험한 소리 많이 들었네요. 제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럼 아이들 얼굴도 못 볼 줄 알라고.
그 사람은 아는 거죠. 자긴 버려도 아이들은 움켜잡을 거라는 걸. 날 밟고 옆 동네를 친구랑 돌아다니면서 좀 낡았지만 작은 빌라를 봐두고 왔습니다. 차마 계약은 못하고 그래도 다시 남편에게 묻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기만 한다면 버텨보리라. 남편에게 나는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이니 당신이 나를 위하고 생각해주는 마음을 조금 가지면 안 되겠냐. 당신이 조금만이라도 나에게 그리해준다면 난 그대로일 거라고. 그 말 끝에 남편이 지금껏 해왔던 건 뭐? 하고 되물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웃음인지 뭔지 모를 그런 표정은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그땐 그랬는데 요즘 알게 됐습니다.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 자기 집에 미워하는 둘째 며느리 쳐다보던 그 표정, 눈빛, 그게 저였네요. 비어있던 빌라라 계약을 하고 장판, 도배 부탁해놓고 들어와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집을 나갈 거라고 남편한테도 얘기를 했고 아이들에게도 설명했다고. 아이들이 엄마 따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어땠을 것 같나요? 난리 났을 거라고요? 아니요. 픽 웃으면서 아이들은 우리 집시 성인이 나가려면 너 혼자만 나가면 된다고 하시대요. 당신 친구 생일이라 점심 얻어먹으러 간다고 저녁까지 먹고 올 거라고 하면서 나가시면서 제 어깨를 3번 강하게 치고 나가시네요. 동네 친구 불러서 편하지 않게 제 물건들과 예쁘다 사두고 안 쓰던 그릇들 친구 집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아이들과 저는 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안 준다길래 그럼 그러시라고 어머니가 새 며느리 얻어서 그럼 키우시라고 미련 하나 없는 것처럼 하고 나왔더랬죠. 어차피 한 달도 못 갈 거 제가 더 잘 아니까요. 한 달은커녕 보름쯤 됐을까 저녁에 남편이 아이들 짐을 챙겨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이 많이도 초체에서는 퀭한 눈빛으로 그 사람도 충격이 컸겠지요. 지가 감히 이랬는데 혼자 나와있던 보름 동안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었네요. 찾아오고 설득하고요. 어머니 오셔서 그릇 깨고 중고로 샀던 TV 깨버리시고 머리채도 2번 잡혔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슬프고 안 아프고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깨진 그릇들 틈에 앉아서 저 라면 끓여 먹었는걸요. 좀 어이없지요? 우습네요. 그 모습을 남편이 다시 돌아와서 봤는데 조용히 나가더니 TV를 새 걸로 사왔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날에 통장도 내밀대요. 아이들과 생활비 하라고 역에 있는 동안 주겠다고 말이죠. 그전엔 제가 적금 해약하고 어쩌고 했다고 고소한다고 했거든요. 생각해볼 여지가 없느냐는 물음에 나중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도 시댁 식구 누구도 전화하고 집에 찾아오고 그런다면 내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이혼 소송으로 가겠다고. 저번에 어머님 오셔서 머리채 잡았는데 한 번 더 오시면 나도 어머님 머리채 잡을 만큼의 심정이라고 독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뒤론 그 누구도 찾아오지도 전화도 안 하네요. 가끔 시누이 안부 문자만 가볍게 보내고 남편도 제가 통화 거부를 해서 아이들하고 통화하고 저한테는 문자만 보내고요. 아이들은 전학 없이 그대로 학교를 다니고요. 저는 자다가 자꾸 깨서 눈물 나고 서러움 들고 해서 지금은 병원에 상담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낮엔 몇 시간 동안 분식집 아르바이트도 다니고 있고요. 편하냐 물으시면 몸 편합니다. 마음은 아주 마냥 편하진 않지만 그러진 못하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이러고 있네요. 옆 동네라 들리네요. 아니 친구가 들려주네요. 그 집 며느리 착하고 순하게 봤더니 못됐네라든가 오죽하면 그 집 며느리 같은 애가 못 산다 하고 집을 나갔을까. 아이들에게는 수없이 설명하고 보듬어주고 집안일 하느라 바빴던 시간을 지금은 저녁 시간 내내 살비비고 이해시키고 잠도 같이 자고 제 딴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아이들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지요. 명절 때 아이들을 보냈었는데 점심도 안 돼서 왔더군요. 엄마가 없으니 북적거리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꼭 이혼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닙니다. 이혼이란 거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안 해도 될 희망이 보인다면 9개의 절망을 이겨내 봐야지요. 해볼 만큼 해보고 지금이 해보는 첫 단계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면서 스스로 가졌던 피해의식도 옅어지는 것 같고 원망, 미움도 조절해가고 있습니다. 남편하고는 거의 안 봅니다. 아이들하고는 자주 보지만 저하고는 2번 봤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자기도 나오겠다고 같이 살자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본질 파악을 못하는 듯 합니다.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이 저를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한 줄 아는데 사실은 제일 힘들게 한 사람은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기다려 보려고요. 변하기 힘든 게 사람이지만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이니 그 사람에게도 지금은 자신을 인정하든지 계속 인정 안 하든지 그 과정일 듯 해요. 관심 가져주시고 마음 아파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후기. 저 이혼했습니다.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을 하려고 나와서 산 거는 아니었는데 마음이 점점 돌아서게 되네요. 최근에 남편이 술 먹고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제발 돌아올 수 없느냐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그토록 듣고 싶은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술 기운이기도 해서 싫은 것도 있었지만 왠지 그 말을 들으니 눈물도 안 나고 더 이상 사람이 싫어지더라고요. 뭐 계속 애원하는 거 저는 할 말도 없어서 듣고만 있었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전날 밤 자기 아들이 술 취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에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너 없으니 집이 안 돌아간다. 다시 들어와서 애들하고 남편 보필하면서 잘 살아봐라 하시네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저한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저는 이혼이 막 하고 싶더라고요. 제 심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들어가서 똑같이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일전에 친구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어서 우연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혼 전문 변호사이셔서 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듣고 말았는데 친구한테 다시 그 변호사 연락처 좀 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이혼을 진행했고 결국에는 변호사분을 잘 만나서 그런지 위자료도 받고 그렇게 서류상으로 끝이 났습니다. 두 사람 다 꽤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고맙다, 돌아갈 줄 알았겠죠. 남편은 정작 끝까지 본인의 잘못들은 모르는 것 같고요. 그걸 이해시키는 것보다 이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덜 힘들겠다는 결론하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제일 미안하지만 그만큼 시댁살이 했을 때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일단은 분식집에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기는 한데 친구가 좀 규모 있는 레스토랑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고 해서 거기 지원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혼 전과 이혼 후의 저의 모습,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게 바뀐 기분이고 세상도 다르게 보이네요. 물론 지난 기억들을 모두 지울 수는 없겠지만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가 볼게요. 그래야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밝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곳에 왠지 결론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스트 댓글입니다. 남자분 답글이 필요하다 해서 남깁니다. 글이 길어 읽을까 말까 하다가 읽었는데 읽는 내내 분노가 치솟네요. 처음 분노는 저런 쓰레기 같은 남자가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데 분노가 생기고, 두 번째 분노는 저런 집에서 식모 노릇하면서 젊은 시절 다 보낸 여자분을 향한 분노이고요. 님 남편과 시누네 시모네 전부 다 님을 그저 식모로밖에 안 본 것 같습니다. 님이 님 남편에게 한 말이 딱 맞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답니까? 지네 식구만 중요하고 옳고 정말 욕만 나오네요. 뭐 저런 강아지만도 못한 놈이 다 있습니까? 님은 뭐 때문에 저런 걸 신랑이라고 남편이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사셨나요? 세상에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남자들이 널렸는데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당장 이혼하시고 좋은 남자 찾아서 새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금 님 남편분 답글 읽었다고 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라.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 같은 사람아. 네 여동생 임신해서 배불러 너희 집에 오는 건 당연하고 네 아내가 당연히 챙겨야 하고 네 아내가 그리 고맙게 생각하는 위중한 사람을 죽던지 말던지냐? 촌수가 어떻게 되든 네 아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한 번을 안 가보느냐 쓰레기 같은 사람아. 그러지 말고 네 아내 놓아줘서 고맙다. 좋은 남자 만나 지금부터라도 대우받으면서 살게. 네 아내 그렇게 너희가 함부로 해도 될 사람들이 아니다. 나쁜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오늘도 낭만캐스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낭만캐스터 구독자 여러분은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